예, 반갑습니다. 황금알농법 대표 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 4월 오늘 11일 맞죠? 예, 어제는 선거일인데 투표 다들 잘하셨죠? 예, 하여튼 나라가 변화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 주인으로서 주권 행사 어떤 사람을 선택을 잘해야 우리 농업도 발전할 수 있고 우리 국가도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은 우리 경산 자인 농협 앞에서 포도밭에 섰습니다. 지금 포도밭에 이제 눈이 한 뭐 1cm에서 많게는 3cm, 4cm까지 나왔어요. 이게 나오는 모습이 제각각 다르죠. 이제 굵게 나오는 놈도 있고 뭐 가늘게 나오는 놈도 있고 이 다른데, 이 가지가 눈이 나올 때는 이게 만류인력 버티 무게 중심을 잡아가 나가요. 이 중심 가지를 눕혀 놓으면 위로 솟아오르고 휘어난 거는 솟아오르고, 그러면 요 직립에서 눈이 나요. 얘들은 나오기 전에 뭘 생각했습니까? 햇볕 방향을 이미 결정해가 나온다는 거죠. 단감나무로 묘목을 분을 이 흙을 달아갔다가 눕혀 놓으면 이렇게 올라와요. 눕혀 놓으면 이걸 휘어 놓으면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봄 순이 나올 때 에너지가 체내의 저장 양분과 함수량을 위해서 나오는데, 이때는 지상부가 나오면 뿌리가 뻗고 이 뿌리는 긴 뿌리에 불과합니다. 긴 뿌리가 나오면서 에너지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새순에서 일액이 나올 겁니다. 그 일액이 나오면 이 일액은 분명히 힐과 덕이 있습니다. 작물이 자라야 된 에너지인데 일액으로 나오면 질병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이. 그래서 봄순이 나올 때 우리가 천장 쿨러로서 물을 뿌려주면 봄순이 일액을 씻을 수 있다. 일액을. 그래 일액을 씻어버리면 질병이 안 생깁니다. 근데 일액을 씻으면 또 더 단점이 또 뭐가 들어있냐면 잎 두께가 얇아지고 마디가 길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절간이 길어지고 잎 두께가 성장이 빨라서 얇아집니다. 봄수는 에너지원이 몸속에 있는 만큼 빠르게 이동합니다. 성장해버려요. 그 성장을 하고 잎 두께가 얇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잎이 내는 영양이 없어서 다 자랐다 그러고 잎이 펴져 버립니다. 어릴 때 잎은 오므리가 커야 됩니다. 왜? 그러면 많이 큰 거는 뒤에 힘줄이 강하고, 성장이 다한 잎은 잎 앞면이 사라지고 펴져야 되고, 이렇게 펴져야 되고, 성장이 덜한 잎은 힘줄이 강해서 오므리 있어야 돼요. 오므리가 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영양이 없는 고사리 올라오자마자 딱 펴집니다. 포도가 종방향이 짧은 열매들은 순이 나오자마자 잎이 작아가 펴져요. 그러면 잎이 큰 것이 좋을까요? 작은 것이 좋을까요? 우리 포도 큰 거 딴 거는, 알이 굵은 거는 이파리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이파리 크죠? 그러면 크고 두껍고 단단하게 키워야 되는데, 잎만 키우면 장점이 있느냐? 잎만 키우면 문제는 면적의 생산량이 감소해요. 면적 대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포도 가지 배율이 이게 조금 뭐 뒤죽박죽하기도 한데, 평균 여기에서 20cm가 채 안 되는 내외의 가지가 눈이 거의 2개 뜨게 돼 있어요. 평균. 그렇게 보이나요? 20cm 안 되죠? 그러면 20cm 안 되는데 눈이 2개 뜨면 옆에 가지와 옆에 가지 사이가 20cm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cm에 한 장밖에 못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 농장에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지를 2개 붙이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 포도 가지가 연면적의 공간의 확보량은 10cm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잎을 두텁게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잎을 두텁게 단단하게 만들려면 옆면 시비로서 골드그린 골드 칼라에 설탕이 들어가서 힘을 만들어서 절간을 좁히고 잎을 오매야 돼요. 우리 치마폭처럼 접어야 돼요. 치마폭처럼 접어서 공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작년도보다도 여기에서 순이 더 나무가 굵었기 때문에 힘이 강하니까 순을 더 많이 발생시키겠죠. 순을. 그래서 힘이 너무 강해졌을 때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제 나무를 감벌로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올해 감벌 들어갈 그런 형태의 전쟁은 아니죠. 감벌 형태가 아니죠.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이 형태로 살겠다는 전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잎이 살아갈 면적이 10cm 내외라는 거죠. 10cm인 것좀 이렇게 접어야 돼. 오롯이 접어야 들어가는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보다도 더 옆면 시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잎이 펴져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강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가 뻗어 나왔을 때 첫 번째 있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가지 결과되는 이 가지의 각도. 그러면 이 각도가 포도나무하고 각도가 맞나요? 각도가 V자가 세다는 거죠. V자가 세면 하엽이 생겨요. 이 각도가 안 맞으면 아랫잎이 아래에서 못 올라요. 그러면 뉘었을 때는 어떻게 직립이 된다 그랬죠? 새순이 뉘었을 때는 직립이 되기 때문에 이 각도가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나무가 단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르기는 어려운데 그렇기나 말기나 이 덩쿨의 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덩쿨의 각도가 덩쿨의 각도를 아주 중요시하게 된다. 이 새순의 각도, 새술 덩쿨의 각도, 그 각이 안 맞으면 하엽이 많이 생겨요. 그럼 하엽은 상엽에서 영향을 못 받은 형태가 되겠죠. 그럼 광양이 같이 이렇게 오며 있을 때보다 아래쪽에 들어있는 영 힘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가지의 잎의 개수가 아래쪽 떨어지는 개수가 많으면 그 가지에서는 영양 생산이 적기 때문에 뿌리가 그 가지에는 영양을 공급을 적게 한다. 그 영양의 공급은 어떻게 원리가 되냐? 영양의 공급은 지상부에서 내려간 양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봄순이 날 때만 전년도에 가지 굵기에 비례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체내 저장 양분이 흐르는 관의 굵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 굵기를 전정할 때 거의 맞추고 있는 그 원인이 올해 이 우리 가수가 일을 해야 될 그 평균화를 위해서 가지를 안정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고루고루 먹는다, 나눠 먹는다. 그래서 지금은 봄순이 나오기 전에 목면 시비.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충전해서 눈이 떠라. 그러겠죠.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충전해서 눈이 떴을 때, 이 눈이 봄순이 났을 때, 이 순이 봄순의 잎 두께에 비례한 뿌리로 가는 영양에 비례해서 초기에 영양의 이동관이 만들어져요. 내려갈 때. 그럼 내려간다는 소리는 잎에서 영양을 생산해서 내려줘야 되는데 못 내려주면 안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잔뿌리 형성이 안 됩니다. 봄에 잔뿌리 형성도 해야 되고 절간도 좁혀야 되고 잎을 두껍게 만들어야 되고 과도 키워야 되고 이것들이 봄에 다 일어나요.
그 봄에 이 동작이 부족해지면 과실 크기 비례 도장순이 많이 발생합니다. 도장순이. 포도에서 도장순이 어디에 났느냐? 그럼 부초겠죠. 부초가 많이 났다고 해서 포도가 대과가 되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봄순에서 영양을 많이 써라. 그럼 봄에 출발할 때 에너지는 지상부와 지하부로 나누는. 그럼 지하부로 나눴을 때 지하부에 봄에 출발할 때 우리가 이식값을 얼마나 잡아야 될 거냐는 거죠. 그거는 토양 분석 결과에 부족분의 비료를 이식값을 잡아줘야죠. 지금 여기 오신 분 이식값 재보고 오신 분이 계시는가요? 몇 나옵니까? 1.8에서 1.9, 2점대가 안 되죠. 또 다른 분, 이 이상 되는 분. 이식값 안 재보고 있어요. 대추밭에야 대추 도장지 많이 나오고 대추 열매 잘 맺어. 예. 예, 일주일 정도의 전에 비료를 줬다. 그러면 속효성 비료는 요소, 한 번에 낚는 비료는 속효성, 물에 담가놨거나 밭에 뿌려놔도 몇 달에 녹는 거는 완효성. 완효성은 요소만 코팅된 게 완효성. 올 코팅 비료는 인상갈이 다 코팅된 게, 사종복비 전체가 코팅된 게 올 코팅. 이름이 다릅니다. 그 비료의 성분도 각각 다르고. 그래서 우리 밭에 인상가리가 과다되어 있으면 질소를 많이 쓰는 게 좋으나, 우리 샤인마스켓 포도에는 질소만 쓰니까 단점이 발생하더라. 그 단점이 뭐냐? 지베린 과다 장애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가림, 노지 비가림 재배에서는 가스가 빠질 수 있다는, 충분하게. 하우스는 가온하기 전에 일찍 닫기 전에 비를 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성장 N이나 21- 복합비료나 이런 인상가리가 일부 들어있는 걸 보면은 좀 줘야 단단하게 자란다. 질소만 주면 지베린 처리 때 지베린 과다 장애가 일어날 때 포도알이 잘 크다가 멈춰버린다. 멈춰버리고 포도 송이 꼭지가 굵어져 버려요. 그리고 영양을 끊어버려요. 포도가 시들어 가지고 떨어져 버려요. 그게 지베린 과다 장애입니다. 지베린 과다 장애 일어났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그 상주에 우리 포도의 송경식 황금알목구 맹장님이 그 일을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질소분만 썼을 때 지베린 처리하는 품종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지베린을 처리하는 우리가 참외라든지 메론이라든지 애호박이라든지 주키니 호박이라든지 지베린 처리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사이머스켓, 거봉 이래 그 대과종들이 실을 없애고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베린 처리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데, 좋은 면과 있는가 한 좋은 면이 있음과 동시에 장애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소량이 지베린 과다 장애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가 그 뿌리가 왕성하게 못 뻗었을 때, 또 그리고 잎이 과실이 아직까지도 비료를 왕성하게 못 빨아들일 때 인상가리가 과다되어 있더라도 일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 농가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봄순이 나와서 우리가 봄순의 개수, 가지와 가지 간격, 올해 자랄 가지 덩굴의 간격을 조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20cm 하시는 분, 한 뼘. 15cm 하시는 분, 15cm. 15cm에 10cm 하시는 분 있습니까? 10cm는 안 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오신 분 중에서 최고 좁힌 분이 지금 15cm 간격에 들어있는데 포기해야 되죠? 예. 작년에 이상 없었습니까? 괜찮아요? 10cm까지 좁혀도 이상은 없습니다. 포도의 덕 위에 올라가서 보면 면적을 다 볼 수 있어요. 아래쪽에서 봤을 때 잘 안 보입니다. 의자를 두고 올라가서 위에서 보면 잘 보여요. 예, 요 위에서 올라가 밑에서 우리가 포도 덩굴을 봤을 때 잎의 면적을 잘 확인 안 되는데 의자를 놓고 요 위에 올라가서 위에서 아래쪽을 보면 잘 보여요. 그래서 덩굴 간격이 10cm가 좋냐 15cm가 좋냐 이런 차이가 나는데 이 모든 것은 먹고 사는 힘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잎이 펴져 있을 때 좋으냐 잎이 오므리 있을 때 좋으냐 이 두 가지를 논할 두자면 이 태양광에 비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잎의 탄수화물량과 비례합니다. 그러면 펴놨을 때 광량이 많겠죠. 그러면 가리 가다 현상이 더 심해져요. 그죠? 근데 약간 쪼매놓고 했을 때는 더 유리하다는 거죠. 가리 가다는 안 풀렸는데 질소를 줬을 때 이렇게 좁혀놓은 게 더 잘 자라겠죠. 피어난 것보다. 그래서 잎의 표면 온도에 비례한 광량과 잎의 표면 온도, 잎의 표면 온도에 의한 잎의 그 정산작용, 수분 용탈량. 그러면 수분 용탈량과 잎의 탄수화물량에 비례한다는 거죠. 좀 어렵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항시 잎을 진녹색으로 만들어낸 소리거든요. 그러면 지베린 과다까지 나왔잖아요. 지베린을 이겨내는 잎의 진녹색은 약간의 황색기를 띄어야 돼요. 연황을. 잎은 두꺼우나 연황색을 띄어야만이 인상가리의 역할을 한다는 소리고, 질소분만 들어가지고 진청색이긴 하나 잎 속에서 황색빛이 안 나오면 인상가리가 역할을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잎을 흔들어 보고 노란빛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야기하죠. 거기에 색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 제가 많이 고심하고 있는데, 칼라 차트 색을 분류를 시키긴 한데 국내에 있는 칼라 차트로 색을 분류를 시키면 못 찾아. 검정색 하나도 색상이 1000가지가 나와요. 우리 포도 이파리 색깔이 몇 개가 나오지만 1000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1000개가 필요 없는 거 빼고 우리가 필요한 게 또 그 속에서 몇십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을 찾기 위해서 우리 농가가 편리하게끔 찾아내기 위해서 또 한 단계 또 황금알 농법 대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시 측정기를 땅에 꽂아서 이시량이 맞다. 이시량이 그러면 칼라 차트 도수 몇 도와 몇 도 사이를 나와야 된다. 그럼 또 맞다. 그런데 거기서 황색이 들었다. 황금빛이 들었다. 안 들었다. 이 차이겠죠. 황금빛이 들었으면 여름에 가리가 많아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소리고, 그런 경우에는 가리를 안 써야 되고, 그럼 이 황금빛이 안 들었다. 진녹색이긴 하나 황금색이 안 들었다. 그건 일부 가리 성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강의하는 게 잎이 없는 상태에서 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경험으로서 저 머리에는 들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아주 애매합니다.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떤 농장에 갔을 때는 맞다 그러면서 잎을 흔들고 있고, 어떤 농장에는 이거는 안 맞다 그러죠. 그래서 잎은 진녹색 맞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약간의 황금색이 금빛이 들어있어야 돼요. 황동색 금빛이. 그래야만이 인상가리도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된 나무들은 숙기가 빨라지는데 진녹색만 들어있는 숙기가 늦어져요. 그게 이해되죠? 그러면 올해 우리가 원했던 진녹색에 약간의 황금색을 잎에다 집어여서 숙기를 땡겨야 되는데, 이 황금색을 엿차고 여름에 잘못해서 한번 탄수화물 부족과 잎의 함수량이 부족했을 때는 과실이 고온 열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고온 열상이 일어났을 때 그 과일은 잘 안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봄 날씨가 좋아서 벚꽃이 올게 상당히 오래 갔죠. 벚꽃이. 목련이 올게 꽃이 안 얼었죠. 목련꽃이 안 얼고 벚꽃이 엄청 길게 피고 있고, 그러면 올 봄 작황이 생력이 좋다는 결론이죠. 이렇게 좋았을 때 우리가 많이 생산된 과실은 시장 경쟁에 어떤 상품을 키워야 되겠냐? 어떻게? 다시 이야기해 보이소. 굵게. 올해 포도 양 욕심내지 마라. 공판장에 원하는 포도는 알이 굵어야 된다. 1차. 송이는 얼마입니까? 몇 킬로입니까? 500g 좋아하겠어요? 예? 700예? 또 다른 분이요? 예, 추석 전에는 몇 g이요? 예? 추석 재수행에는 송이 큰 거, 알 크고, 추석 지나고 나서는 500g. 우리 작년에 팔 때 삼수가 비쌌습니까? 사수가 비쌌습니까? 오수가 비쌌습니까? 자, 삼수는 한 송이 몇 g이죠? 700예. 그럼 올게 어떻게 키워야 되죠? 조금이 더 주더라도 7, 800은 맞춰야 되겠죠? 그럼 알개수 몇 개입니까? 800에 50개, 50개, 700에 50개면 하나가 35g입니까? 그람수 안 나오나요? 50개, 700이나 800 되는 것 같으면 그것보다 더 30g 그러면 20개, 30개 뭐 마음 안 깨죠. 30개 하면 3, 3, 900g 되죠. 그러면 최소한 20g 이상은 키워야 되죠. 그럼 20g이면 어떻게 합니까? 40개죠. 40개 미만을 키워야 되겠죠. 그렇죠. 50개 1kg 되죠. 그러면 40개 미만으로 한 송이를 만들어서 그 그램 수가 800g대를 기준 잡아야 되죠. 조금 더 주는 거는 괜찮은데 공판장 가격대로 더 손해예요. 그죠? 우리가 잎의 두께로서 생산했다 해서 그 나무가 장애는 받지 않습니다. 두께로서. 그랬기 때문에 그 양에 비례한 생산량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올해 생산 목표는 700에서 800g.
그 정도로 기준 잡아야 돼. 그러면 알이 크려면 700g대 잡는 게 좋겠죠. 700g대. 700g대로서 송이도 굵고. 작년에 1kg짜리 팔아가지고 돈 더 받은 사람 없습니까? 없어. 1kg짜리 싸야. 추석 때는 좀 괜찮아요. 비슷해요. 추석 때는 예. 근데 2kg 기준 했을 때 따블이 안 되고 예. 4, 5천 떨어지지. 4kg. 예. 그러면 포도는 700에서 700g대, 700에서 800g 해서 송이를 맞춰라. 그죠? 거기서 700, 800 속에 600g짜리 들어가면 가격 떨어집니까? 상자 맞추는 건 별 차이가 없습니까? 맞춰가 연된다고요. 그럼 600에서 800이죠? 예, 600에서 800. 600에서 800 잘 키우자. 박수 한번 치시다. 예, 예, 예. 그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실수를 잘 하는 게 어디 있냐면 봄에는 잘했다가 여름에 실수는 잎을 확실히 안 봤다는 거죠. 아래쪽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의자 놔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올라가서 위에서 내려봐야 됩니다. 위에서 내려봐줘야만이 잎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맥도 정확히 봐야 되고, 그리고 잎은 조금 부드럽고 단단해야 된다. 잎만 단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빳빳하고. 빳빳하다는 것은 이미 영양 이동을 잘 못하고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없다 소리예요. 그래서 순환을 잘 할 수 있는 잎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질소량을 가진 엽색인데 힘줄은 연맥, 힘줄은 조금 빨간 건 괜찮은데 이게 빨간 게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길을 못해. 힘줄이 조금 빨간 건 괜찮다. 뭐 1cm, 2cm, 3cm 미만. 그리고 두꺼워야 된다. 두껍고 이파리 속에서 황금색이 돌아야 돼. 금색. 금색이 살짝 햇빛에 비쳤을 때 돌아야만이 우리가 원했던 과실을 생산과 이끌 수 있다. 그래서 봄순에서 연면 시비로서 리드를 많이 해줘야 된다. 절간이 길어지는 것은 비가 와가 뿌리가 함수량이 늘어나도 길어지고, 함수량이 늘어나면 잎에서 일액을 맺는다. 함수량이 늘어나면 그 일액을 맺으면 생리장애 일어난다는 거죠. 일액을 맺으면. 그래서 일액을 안 맺게 해야 된다. 그럼 일액을 맺으면 빠른 시간에 그걸 대체해야 된다. 그래서 봄에 일액을 맺으면 꽃 피고 송이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우리가 포도 알맹이가 흘러버리는 거. 포도는 분명히 꽃이 피고 열매가 나왔는데, 쬐끄만하게 나왔는데 그게 흘러버리고 송이 꼭지가 없어져 버리고 알맹이가 새파랗게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거는 일액에 의해서 일액 속에 근권 미생물이 소화시킨 질소분, 아미노산 단백질이 잎으로 나와서 분출이 된 거예요. 그 이식값이 얼마냐는 거죠. 비료 일액이 맺는 이식값은 1.2 이하입니다. 1.2 이하에서는 일액을 맺어서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리더라. 그러면 생리장애가 발생합니다. 그 생리장애는 질병이 많이 유발되더라. 마늘은 이파리 일액을 맺으면 어릴 때는 일액이 타고 잎사귀를 지나서 뿌리로 흘러가면 뿌리가 썩어서 꼼꼼한 냄새가 나면 고자리파리가 알을 까고, 마늘에서 그 다음에 더 작은 게 벌러지들이 뽀글뽀글 기다니면 현미경 보고 농협에 가면 뭐 줍니까? 살충제, 살균제 줘요. 다 필요 없는 짓이다. 일액을 맺어서 생기는 병들은 비료를 줘서 치료해야 되고, 그 전자에 비료를 많이 줘야 돼. 잎이 두꺼우면 일액 안 맺는다. 그리고 어린 봄순에서는 일액이 맺는 게
지금 뿌리가 잎에서 내려가는 탄수화물이 없기 때문에 영양을 생산해와도 잎에서 바로 분출돼가 나오는 게 많아요. 잎 속에 탄수화물이 없다는 거죠. 내 잎 속에. 봄순이 나올 때는 잎 속에 탄수화물이 없죠. 광합성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나무 껍질로서 광합성을 해서 그 에너지 생산된 것으로서는 잎의 탄수화물 아니라는 거죠. 잎에서 탄수화물이 없는 상태에서 뿌리에서 끈끈해서 가져온 에너지원은, 영양소는 자기가 다 못 먹고 밤에는 일액으로서 나와요. 그럼 그 일액이 가만두면 좋을까 나쁠까죠? 요소를 줘도 일액을 맺어요. 어릴 때는 요소를 아무리 줘도 그 입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목면 12에 골드그린 2리터에 설탕 5kg에서 사라는 게 탄수화물 확보라는 거죠. 예? 했거든. 예. 질문을 해도 있습니다. 예. 제가 목면 12를 2회를 하고 예. 목면 12에. 칼날을 며칠 전에 했거든요. 3일 됐어요. 예. 물을 어제 이틀 전에 붓습니다. 하우스입니까? 노지입니까? 노지입니다. 노지. 예. 물을 붓다. 어제하고 오늘은 보면은 일액이 이제 맺고 있거든요. 예.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일액을 맺으면 안 된다면서요. 일액이 맺으면 안 된다는 도 맞고 된다 말도 맞는데 나온다 그랬죠. 방금 설명이. 그게 여기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많은 양이라서 제가 바로 지금 나 괜찮아요. 나오면 씻으면 되지. 힘이 강하다 소리기도, 압력이 차서 많이 나온다 소리거든요. 골드 칼날을 뿌렸거든 마지막에는. 그거는 도움을 주는 역할이지 뿌리에 빨아들이는 양보다는 약한 거예요. 많이 지금 힘이 강하게 당겼기 때문에 작은 눈들도 강하게 잘 뜨고 있다는 거죠. 눈이.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 힘을 강하게 해가지고 눈을 강하게 띄우라. 눈을. 그래야만이 평균이 같아진다. 뿌리에서 압력이 약하면 눈이 큰 눈만 뜨고 장기 안 뜨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하신 내용 목면 시비하고 토양 함수량을 흠뻑흠뻑 해줘야 돼. 그래야만이 압력이 생겨서 많이 빨아먹고 많이 미는데 장애가 따라온다. 일액이 나오니까. 일액이 나오면 무조건 병이 생겨요. 일액은 왜 병이 생기냐? 식물은 동물이나 곤충보다도 먼저 전쟁을 해서 죽였다. 식물이 이빨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그 식물은 이빨 없는 것들이 많아요. 녹여 먹는 이빨 있는 식물도 있습니다. 끈끈이 같은 거만 잡으면 녹이 잡아 움직이잖아요, 식물이. 근데 식물이 곤충을 유인해가지고 곤충을 잡아먹는 것도 있거든요. 형식이에요. 근데 잡아서 녹여서 먹어버리겠죠. 근데 식물은 거의 대다수 뿌리에서 활동하는데 그 뿌리의 활동량을 갖다가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지상부에서 에너지가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 그 영양에서 길이가 짧아지고 내는 영양이 많으니까 마디가 짧아지고 그러면 봄수는 더 굵게 나오겠죠. 그게 1차적인 목표가 목면 10입니다. 그러면 지금 힘을 가하다 보니까 일액이 나오죠. 그 일액은 씻어야 됩니다. 일액은 씻어야 되는 게 법칙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못 줄 때도 씻어야 되는 경우 있고, 이제 복숭아 수확 끝나고 난 뒤에 복숭아 힘이 부족해서 비료가 부족해서 일액을 맺으면 비료 다 주면 또 2차전이 터지면 잘못될 경우 있거든요. 너무 많이 물을 흡수했을 때 그 뒷감당이 안 돼. 자기가 못 먹어낼 때는 순이 터져버려요. 그럴 때는 복숭아의 수확 이후에 물을 뿌리고 잎에 있는 일액을 씻어주면 됩니다. 일액을 씻어서 병을 막아야 된다. 그런데 그 일액을 안 씻으면 그 일액이 타고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복숭아가 죽어버려요. 작년 가을에 죽어버리거든요, 복숭아가. 그리고 우리가 포도 덩굴에서 일액이 맺어가 말라 죽는 계획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과 하상병 있죠? 배 하상병 있죠?
그거는 어떻게 선가지에 옵니다. 여기 일액이 타고 내려왔겠지. 이파리 비료가 작으니까. 근데 그 자그만한 거 우리가 기술이 없어가지고 사과 과원을 땅에다가 끌어도 땅을 흙을 파묻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 병을 치료한다 농약을 쓰고 있잖아요. 사과 화상병은 농약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연면시빌에서 잎을 두껍게 만들어서 과실도 키우고 셰프량도 늘리고 일액을 안 맺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잎이 나올 때 어릴 때는 일액을 맺지만 잎이 역할을 할 때는 탄수화물 공급 연면시빌에서 일액을 안 맺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뿌리에서 질소분을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잎에서는 탄수화물 공급해서 그 소화시키게 만들어야죠. 그러면 올해 포도 알맹이를 크게 키우기 위한 동작에 맹물시비가 따라가잖아요. 맹물시비를 하는 것 때문에 잎의 함수량만큼 빠르게 행동해서 커버리겠죠. 크고 나면 잎이 얇아지는 거죠. 얇아지면 빨리 영양 공급해서 다시 잎을 두께로 잡아놓지 않으면 절간이 늘어져요. 절간이 늘어진다는 소리는 일액을 맨다는 소리고, 일액을 맺으면 포도 일액이 영양소가 잎에 떨어지거나 포도 송이 줄기에 떨어지면 질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과실들은 꽃 필 때 영양제 치는 거는 하늘 땅만큼 좋은 거다. 일액을 없애야만이 과실 속에 생기는 균들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과심곰팡이. 그리고 자두의 주머니병 하는 거 있죠. 자두의 주머니병이 일액을 맺어서 생긴 병이라는 거죠. 그 시기에, 어린 짧은 그 시기에 균이 침투를 했는데, 그 원인 제공자는 나무가 잎에서 일액을 맺어서 영양 공급해서 균이 먹고 살면서 침투를 했다.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에서 일액을 맺는 이 시값은 1.2인데 지금 1.9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일액이 안 맺냐면 지금은 봄순이 작기 때문에 맺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는 지금 이 실을 1.2 이상 1.9, 2.5를 만드는데 왜 일액이 나올까요? 잎 속에 탄수화물이 없다는 거죠. 봄순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게 잎이 커가지고 강합성에서 탄수화물을 가졌을 때만이 그 탄수화물 농도만큼만 물을 저녁에 가져온 양수분을 먹는다는 거죠. 낮에 양수분은 기공으로 날려서 일액 안 먹겠죠. 그래서 이 원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맹물 시비를 해서 키울 수 있으나 절간이 늘어지고 일액을 맺는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연면 시비, 골드 그린, 골드 칼라를 하면서 설탕을 감밀해야 되겠죠. 그럼 지금도 그린 두 분의 칼라 한번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목면 시비만 골드 그린 2리터에 설탕 5kg, 지금은 3kg 설탕. 그래가 그린 두 분 칼라 한 번. 그렇죠. 그린 두 번 칼라 한 번.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잘해야 될까는 지금 어릴 때 봄순에서 지금 물을 주고 해서 눈이 많이 뜨고 있잖아요. 힘이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번씩 물을 흠뻑흠뻑 줘가지고 힘을 길러야 돼. 물을 갖다가 우리는 35에서 45% 주는 게 정확하게 맞으나 이거는 아니다. 지금은 땅이 마를 거니까 물을 한번 흠뻑흠뻑 줘가지고 지금 물을 준다고 해서 뿌리가 산소 부족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하루 종일 물을 줘서라도 한 번씩 우리 밭에 따라서 점질 땅에서, 너무 점질 땅에서는 물이 안 빠지니까 그렇게 못하겠지만은 일반 중점질에서는 물을 흠뻑 줘가지고 힘을 길러라. 그래야만이 동시에 빵 차고 나온다. 흠뻑 물 주시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만큼 나왔는데도 흠뻑 주면 안 되잖아. 괜찮아요. 장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길어지잖아. 그 길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힘은 길러줘야 돼. 힘은 길러주고 그 다음에 연면 시비가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야만 체내 저장 양분을 한 번에 다 우려 먹는다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 놨던 체내 저장 양분, 그걸 갖다가 녹이가 한 번에 빵 써야 되겠죠. 그 아껴 쓸 필요 없습니다. 체내 저장 양분을 흠뻑 쓰는 방법은 물을 한 번씩 가득가득 줘가지고 힘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체내 저장 양분 우려 먹을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요 부분 이해 다 됩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들의 산야에 있는 나무들이 봄에 가물어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봄순이 삐리삐리 간이 나오죠. 그런데 봄비가 흠뻑흠뻑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이 강하게 나오죠. 그래서 체내 저장 양분을 우리가 모아놨던 걸 다 써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봄에 연면 시비로서 체내 저장 양분을 보충해 주면 됩니다. 우리 진주 대학교에서 경상대 강성모 교수님이 체내 저장 양분에 대해서 분류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체내 저장 양분은 5개 중에 3개 중에 2개를 쓰고 1개를 남깁니다. 2개를 쓰고, 그리고 제가 시험해보면 이것도 좀 안 맞더라는 거죠. 해보니까. 근데 2개 쓰고 1개 남겨놓고 또 봄 순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잘라버리죠. 또 잘라버리면 그 1개에서 또 3개를 나눠서 또 남겨놓는 거죠. 순이 나와서 순을 다 뜯어버렸으니까 또 순이 나오겠죠. 순이 나오면서 또 역시 3등분을 해서 1개를 남겨놓고 2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체내 저장 양분을 더 많이 우려 먹자, 꺼내자, 다 쓰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체내 저장 양분 만든 거를 봄순이 나올 때 한번 흠뻑흠뻑 물을 줘가지고 우려 먹자, 꺼내자, 쓰자, 사용하자. 그래야만이 봄순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만이 우리는 올해 포도, 송이, 알맹이도 크고 송이를 크게 키워낼 수 있다는 거죠. 목면 12 봄순이 뜰 때 물을 35에서 45%가 아니고 한번 흠뻑씩 100씩 주자. 박수 한번 치죠. 요거 이때까지 여태까지 강의 안 나왔죠. 이거 수분이 35에 45%가 최고 정확한 거나 한 번씩 봄에는 완전히 힘을 길러야 된다. 이 강의는 이때까지 한 거면 강의 중에 없을 겁니다. 예? 그것도 한 개 한 개 가르치기에 재미가 있지. 한 번에 다 가르쳐 주고 나면 집에 가르쳐. 뭐 그거 헨소리 또 하는데 헨소리 또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이론을 만들어 놨더라도 강의 중에 못하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저 까먹어버린 거죠. 저도 강의 중에 그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강의가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가버려요. 그럼 어떤 날은 이렇게 오른쪽 가기도 하고 어떤 날 밖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유튜브 내용에서 포도에서 강의가 정확하게 안 된 게 단감에 있기도 하고, 단감에 없는 것들이 제주도 밀감에 있기도 하고. 제주도 밀감에, 그 제주도 밀감에 없는 게 마늘에 있기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많은 내용들을 강의를 해놓으면 우리 다음에 우리나라에 또 젊은 인재들이 이걸 정립해야 되겠죠. 1차 개발적에 해놨으면 정립해서 더 좋은 농업에 활용해야 된다. 연면 시비 다시 하자. 이시 맞추자. 이시 맞추자. 그리고 엽색을 보자. 엽색을. 그리고 봄순에서 에너지가 얼마냐는 그거는 전년도의 영향이 관계가 있지만은 봄순에서 물을 흠뻑흠뻑 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관계가 있다. 그래서 금메달 따는 사격 선수가 총구에서 총알이 1mm가 틀리면 탄착점은 1m가 틀려요. 탄착점이.
그래서 봄에 얼마나 잘했냐에 따라서 과실 결정이 거의 끝이 납니다. 꽃 피고 20일은 세포량을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꽃 필 때까지 우리는 힘을 최대한 길러놔야 되겠죠. 그럼 종방향이 길어지고, 종방향이 긴 알맹이에다가 세포량을 늘리면 되겠죠. 세포량을. 그 세포량만큼 우리는 다음에 생육 환경에 맞는 시비량을 꾸준히 줘서 잎을 두껍게 해야 되겠죠. 포도 잎은 10cm 간격으로 키워도 이상 없습니다. 10cm. 덩쿨 간격 20cm에 지금 우리가 전정 20cm 간격에 두 개를 받아도 이상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거죠. 괜찮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에 두 송 이상만 안 달면 됩니다. 뭐 두 송이 달았다고 굵은 가지는 다 키우네. 그래도 절간만 좁혀주면 되니까. 두 송이 달았다고 못 키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환경이 너무 우리 하우스 선자리가, 비닐 덮은 자리가 기류가 안 통해가 고온이 받치면 조금 양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잎이 여름에 더위를 못 이겨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 말씀드리냐면 우리 집에 비닐 밑에 광양 룩스를 재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광양을. 그리고 우리 집에 조도를 측정하는 건 빛 양을 측정하는 룩스계, 조도계, 빛 양을 측정하는 룩스. 그 다음에 잎의 표면 온도를 재는 적외선 온도계. 이놈 두 놈 다 5만원대 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밭에 잎에 내가 더워서 못 견딜 정도의 우리 포도 잎은 온도를 몇 도를 맞이하고 있는지 룩스 그 햇볕 그 직사광선이 얼마도록 온도 높은지 한 번씩 측정해야 됩니다. 잎의 온도를 재라. 적외선 온도계는 이렇게 건총처럼 딱 당기면 빨간 점이 날아가서 그 점이 맞은 자리에서 온도를 측정해서 반사되는 걸 가지고 온도값을 내는. 이파리 온도 재려고 하면 적외선 온도계면 잘 못 재거든요. 적외선 온도계 가진 분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데이터를 찾아내는 기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24시간 때리고 있으면 더 좋겠죠. 기계가 있다면. 우리 포도밭의 이파리 온도를 하루 종일 딱 체크해가지고 내한테 알려주면 더 좋겠죠. 그게 우리 농업의 AI 시대고 과학의 시대겠죠. 그래서 그 장애가 지속이 되면 내는 품질이 떨어진다는 걸 이미 알아야 되겠죠. 내 포도 잎이 한 개의 온도를 알아내야 되고, 한계치가 왔을 때 내가 조치해줘야 될 게 뭐냐는 거죠. 조치해줘야 될 게 잎이 한 개의 온도를 넘어갔을 때 내가 조치해줘야 될 게 뭐냐. 그거는 맹물 시비와 연면 시비로서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잎이 견딜 수 있는 잎의 한계의 온도치, 그거는 앞으로 많은 자료를 활용해서라도 그걸 알아내셔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밭은 비닐을 여기에 광량이 너무 세다, 강하다, 그럴 때는 봄에 지금이라도 안에다가 뭐 탄산 칼슘을 살포한다든지 뭐 흰 뺑기를 좀 써서 펜트를 써서 광량을 좀, 작년에 우리 포도밭이 광이 너무 강해서 잎이 장애가 입었다. 그러면 작년 거는 모르겠고 올해 가보니까 우리 하우스 밑에 비닐 밑에 조도계로 측정하니까 얼마더라. 그러면 요걸 갖다가 30% 내외 10%를 줄여야 됩니다. 그럼 봄순이 지금 작을 때 우리가 그 백색 페인트 수성, 그러면 회색 수성 페인트 있죠.
그걸 물 한 마리에 50g이나 100g 넣어가지고 살포로 4개가 조도로 재봐야 되겠죠. 그러면 광량을 작년의 값에서 비닐가 같으니까 뭐 같다고 보고 광량을 줄여야만이 올게 장애를 막을 수 있다. 광량을. 노지 복숭아는 못 줄이겠죠. 근데 우리 작년에 포도가 익을 때 돼서 여름에 잎이 너무 많이 빨갛게 됐다. 빨갱이 됐다. 잎이 몽견됐다. 작년에 포도 그 잎이 빨개가지고 약간 힘이 떨어진 분이 계십니까? 포도 질소 부족으로 잎이 빨개져가지고 힘이 떨어진 분. 다 잘해야. 잎이 힘이 떨어졌으면 힘이 떨어져서 우리 포도가 크다 봄에는 잘 만들어졌는데 여름에 우리가 포도 수확할 때 길쭉한 포도 있은 분이 계세요? 알이 약간 길은 분. 기름기가. 알이 요 길이가 길고 넓이가 좀 부족했던 분. 다 됐어요. 그래서 온도하고 비례합니다. 온도하고 비례하고 질소량하고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핀잔을 주자는 뜻은 아니고요. 그 농가에서는 필히 지금 위에 차광제를 뿌리는 소리거든요. 그 차광제를 뿌리면 그냥 무턱대고 뿌릴 거냐? 선택을 해서 뿌려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햇빛 난 날, 뭐 약간 큼큼해도 어떤 룩스를 재서 그 룩스를 맞춰서 우리는 차광제를 뿌리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페인트를 너무 세게 타고 뿌리지 말고 지금 포도순이 여기 이파리에 뭐 조금 묻어도 이상 없습니다. 아, 작은 잎이 돼서 해가 없다. 그 탄산 칼슘을 뿌려도 되고 그게 위에서 좀 가려줘야 돼. 그래 예. 그게 어떤 작물이 제일 이 장애를 많이 받냐면 제주도 밀감 하우스 가리가다 고온열상 장애 제일 심하고 많이 다 쪼개져 버려요. 50% 쪼개지가 버려야 돼요. 그럼 햇빛 받는 밀감들이 다 쪼개지가 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하우스 딸기 이파리 직사광선에서 숨을 할딱할딱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 이파리가 대사작용을 멈추고 작은 이파리가 비료를 다 먹고 꼬실라가 죽어버려 새까맣게. 그러면 그걸 해석을 칼슘 결핍을 하거든요. 그게 아닌데 차광망을 덮어보면 그게 안 일어나요. 35%짜리 딸기 하우스에 차광망을 제일 일찍 덮었는데 언제 덮었냐? 1월 24일에 덮었어요. 1월 24일이면 겨울이죠. 그 딸기 농사 짓는데 차광망을 덮는다는 건 상상이 안 되죠. 겨울에 차광망을 덮으라고 농사 짓지 마이 소리잖아요. 장애가 없어져요. 2월 초에 덮은 농가들은 병이 안 옵니다. 그럼 비료를 마음대로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행겨보니까 뽁뽁이 필름을 씌우고 비닐을 오래 쓴 농가에 가니까 햇볕이 가려가지고 그런 현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의 룩스를 찾아내서 우리는 포도에 적용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름에 할 때는 우리가 봉지 싸고 나서 우리가 장애가 일어날 때 해도 이상 없습니다. 포도 봉지를 쌌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데 그때 위에다가 탄산칼슘을 쳐면 포도 이파리가 뿌얘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방충망이 있으니까 여기 뭐 약대 안 올라가겠죠? 이렇게 해가 뿌리도 올라가는데 적게 올라가겠죠? 중간에 방충망이 돼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방충망이 없을 때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방충망이 있으면 이거 우리가 질통 약대 안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의 뿌리가 제일 좋다. 그래서 작년에 매년 우리 포도 가원이 직사광선에서 장애가 일어난다. 그럴 때는 광량을 30% 미만을 줄여주라. 광량을 지금 우리가 뭐 가령 1000룩스라면 700룩스대로 낮추면 된다. 안 그러면 뭐 800룩스 20%의 광량을 줄이든지 그렇게 해도 충분히 좋다는 거죠. 광량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현재도 미래도 과학 영농을 해야만이 살아남을 살 길입니다. 여름에 그 우리가 초봄에 우리가 봄에 순이 나고 역할한 거에 우리가 뿌리가 셋뿌리가 나고 그 뿌리의 압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봄순에 아까 우리가 그 물을 흠뻑 주락했을 때 뿌리가 많이 터질 건데 봄순에 물의 압력이 부족하면 뿌리 발생률이 줄어듭니다. 뿌리 발생률이. 그래서 물을 흠뻑 준 게 지상부도 강해지지만 뿌리도 강하게 뻗어나옵니다. 그걸 활용을 잘 하시고 그리고 봄에 겨울에 한 번씩 로타리를 치거나 땅을 뒤집어 줘라 하는 말은 뿌리도 일부 끊어서 셋뿌리가 힘이 강하더라는 거죠. 셋뿌리가 우리가 포도를 갖다가 전정 안 해가 따면 많이 따겠지만 상품성이 떨어지고 안 좋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바닥에 우리가 포도 뿌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 조금 잘라주는 것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 보면서 로타리를 한 번씩 치주거나 그렇게 못할 때는 뭐 작은 포크레인 같은 거 좀 이래 롤러로 달아가지고 빵꾸로 퐁퐁 내면 땅을 뒤집어주는 그런 장치라든지 그런 것도 땅을 뒤집어주는 것도 상당히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그래야만이 셋뿌리가 강하게 뻗은 거에서 잔뿌리를 발생시켜야만 일을 더 잘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에 일어난 일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봄에 강의가 큽니다. 이 양이 분량이. 그래서 봄의 결정을 거의 다 합니다. 봄의 결정을 잘못한 걸 여름에 키우자고 용을 쓰면 포도가 터지고 장이 일어난다. 포도가 열과 현상은 봄 냉에서 얼은 것들이 열과 제일 잘 일어나요. 자두가 얼은 것들, 복숭아 봄 냉에 얼은 것들이 후기 비대기 때 쪼개집니다. 포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봄 냉에 막은 것들이 쪼개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름에 가리, 가다, 고온, 열상으로서 과피 갱화가 된 것들이 많이 쪼개집니다. 과피 갱화가 된 것들이. 그래서 여름에 질소 부족, 과피 갱화, 그거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햇볕 양과 일부 비례하고 그 다음에 질소량과 비례합니다. 그거는 토양에 들어있는 가리 양도 장애를 주기 때문에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에 연면 시비를 할 때 설탕을 쓰고 있는데 그 설탕을 쓸 때 샤인마스켓 포도에서는 알이 성냥 화약만 하거나 녹두알만 할 때는 설탕을 끊어줘라. 그리고 봉지 싸고 다시 설탕을 써라. 그 말은 포도 송이 줄기에 설탕이 묻어서 곰팡이가 펴 있으면 다음에 포도 수확할 때 그 곰팡이 까만 것들이 떨어져가 포도 알에 까맣까맣한 먼지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다. 끄름같이 생긴 게. 그래서 인물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봉지 싸고는 설탕을 써도 되는데 봉지 싸고 봉지 쌀 때 봉지 그 묶은 자리를 꼭꼭 눌러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게 해라. 그 자리에 물이 들어가면 안에 오염된다. 또 일부. 그리고 그 구멍으로서 비료를 적게 줘서 일액이 맺어서 더 타고 들어가면 포도 송이가 뽀얗게 말란 것들 나와요. 포도 송이 말란 거 보셨습니까 우리? 그 뭐라고 병이라고 생각했죠.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자기 먹었던 걸 토해내 가지고 포도 그 일액이 포도 송이 줄기로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 들어갔거든요. 예? 그렇죠. 나중에 되면 포도가 싹 흘러버리고 포도 그 송이 줄기만 딱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이 시값에서 놓쳤다는 거 될 수 있고, 이 시값이 놓쳤다는 건 연관성이 다 있습니다. 광량도 연관성이 있고 인상가리 과다도 연관성이 있고, 그죠? 그 연관 몰고 가거든요. 그래서 연관성이 같이 겸비되는데 그의 제일 역할을 많이 하는 게 질소분이 제일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액이 안 맺게 해야만이 포도를 빨리 익힐 수 있다.
일액이 맺으면 성장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 성장이 지연됩니다. 이게 앞으로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일액이 맺거나 더위를 타면 약간 뒤로 밀려요. 믿겠다고 하면 이거 가는 속도가 더디겠죠. 그래서 성장 속도를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양의 송이에 포도가 탄수화물이 들어가고 포도 가지가 익어야 포도는 익는 원리가 있습니다. 포도 가지가 익어야 포도가 익는다. 포도 가지가 익어야 포도가 익는다. 그 말은 영양이 많아가지고 포도가 먹고 더 많아가지고 포도 가지의 체내 저장 양분까지도 축적시켜야 잘 익는다는 거죠. 포도가 먹고 떨어지가 이파리가 배실배실하면 잘 안 익는다는 거죠. 크기나 모든 게 문제가 생긴다. 그런 부분입니다. 포도가 가지가 익어야 포도가 잘 익는다. 그 말은 먹고 영양이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잎이 진녹색으로 싱싱해야 된다. 잎 속에 황금색 빛이 돌아야 된다. 그거는 가리 함량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포도를 우리가 재배하는데 올해 1년사가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공기에 우리는 대처 방법도 지금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이 앞으로는 일어날 일이다. 그리고 수확대에 대해서 수확기를 땡기려면 잎에다가 맹물을 뿌리면 빨리 익어요. 잎의 영양이 빨리 이동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는 영양소가 또 충분해야 됩니다. 그럼 영양소는 없는 상태에서 잎에 맹물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잎이 고실라져. 잎이 말라가 며칠 잘 크다가 안 커버리고 멈춰. 그래서 옆면 시비 해주면서 밑에 있는 시비량이 충분해야 된다. 얼마죠? 여름에는 1.8이야. 최저는 얼마입니까? 1.2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최저값은 1.2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값은 1.2 이하로서 탄수화물 생산한 양에 잎이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 양에 비례하는 거죠. 그 탄수화물 양이 부족하면 일액을 맺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일액을 맺는 것도 또 우리가 비가 많이 와가 골물이 차도 일액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원에서 비가 많이 와서 하우스에 골물이 차겠다 그럴 때는 비 오기 전에 옆면 시비를 며칠 전에 했더라도 한 번 더 해주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럼 우리 밭에서는 과습 장애를 과습으로 인해 장애를 막을 수 있다. 과습이 됐는데 포도밭이 물이 드는데 포도가 장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고추밭에 물이 드는데 고추가 죽으면 안 되죠. 7월 달에 의성에서 한금을 놓고 해온 고추밭에 물이 들었어요. 아침에 가니까 고추가 모가지만 쏙 내놓고 있어. 고추가 주렁주렁 달리는데. 그럼 고추밭이 모가지만 내놓고 있으면 고추 그거는 이미 다 죽었다. 물 빠지고 나서 그대로 고추를 다시 따야 돼. 이건 이치가 안 맞죠. 일반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죠. 여름에 아무리 장마가 져도 고추밭에 골물이 줄줄 내려가고 고추가 안 죽어야 되죠. 그거는 잎 속의 탄수화물 양에 비례한다. 탄수화물 양만 줄어들면 문제 생깁니다. 더위를 타고 추위를 타고 과일이 안 크고 과습의 장애를 못 이깁니다. 탄수화물이 많은 잎에 탄수화물을 늘려놓으면 장애가 안 일어납니다. 탄수화물 양만 그것이 기본 골격으로 가져야 됩니다. 탄수화물 양은. 그래서 이걸 놓치고 나면 우리는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가 만생종이기 때문에 만생에 한해서는 봄에서 시작해서 거린 두 번에 칼 한 번이 가면 생육을 맞추고 그 다음에 수확 얼마 전이냐, 한 달 전에 할 거냐, 두 달 전에 할 거냐 따라서 우리는 골드 칼라와 염화가리 쓸 거냐 말 거냐 그 차이겠죠. 그럼 우리가 질소가 많아서 염화가리 써야 된다. 우리 집에는 산그늘에서 포도가 빨리 해가 진다.
그럴 때는 염화가를 쓰는 게 짱인데, 우리 밭은 양다리 돼가지고 질 때까지 해를 바라보고 낮아서 고온이 된다. 그 밭에다가 염화가를 조금 쓰면 어떻게 돼요? 바로 황천길로 가겠죠. 그래서 내 밭이 고온 장애로, 고온 햇볕이 강한 밭에 비누와 룩스를 우리는 찾아내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광량을 줄여도 된다는 거죠. 오후 3시에 상권을 내리는 데가 과일이 제일 좋다는 거죠. 비료량을 충분히 줘도 되고. 그럼 우리가 룩스를 줄이면 우리는 지금보다 이식값을 더 먹게 할 수 있죠. 장애를 막을 수 있다. 그럼 햇볕량이 때로는 더 피해를 많이 일으킨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광량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마저도 이제는 기술을 풀어낼 단계가, 그 광량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풀어내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더 고급 과일을 생산할 수 있다. 올해 포도 당분에서 얼마 예측합니까? 18에서 20. 작년에 몇 나왔습니까? 박수 한번 치지. 요 정도 돼야 우리 포도 산업이 살아납니다. 소비자가 만족하고 웃음이 나와야 된다. 포도 안을 입에, 소비자가 포도 안을 먹었을 때 웃음이 나와야 된다. 즐거움이 나와야 된다. 왜 즐거움이 나겠습니까? 사람의 에너지의 탄수화물이 동일해야 되는 거죠. 당브릭스에 해당하고, 우리 주인이 포도밭에 갔을 때 왜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포도가 많이 열려 있어서 웃음이 나오는 경우 한 가지가 있고, 잎이 진녹색에 대해서 웃음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원숭이 과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종이 아닙니다. 오동통한 통닭이 뛰어간다고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야생 소가 뛰어간다고 해서 우리는 웃음이 안 나와요. 우리는 풀을 많이 먹기 때문에 진녹색의 잎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즐거움을 느껴요. 행복감을 느끼고, 요게 치유가 되고, 농가들이 황금을 넘고 하면서 잎이 진녹색이 되니까 밭에 갈 때마다 잎이 귀에 걸려 즐겁고,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잎은 진녹색으로 만들어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많은 과실을 생산하고 많이 즐거워진다. 행복해진다. 남자분들도 다른 그림 그리놓고 행복감을 느끼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생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식량의 즐거움, 그거는 잎의 진녹색에 해당한다. 진녹색이 있어야만이 더위를 안 탄다. 진녹색을 얼마를 가져가고 비례를 시킬 거냐 그죠. 진녹색에 진녹색에 얼마에서 잎의 황색, 금색, 황금색을 부여시켜서 수확기를 당기는 요겁니다. 그래서 수확기에 당브릭스를 충분히 올려야 되는데, 그거는 여름에 결정이 끝이 난다. 여름에. 봄에는 전체의 결정을 시작하고 세포량을 결정하고, 꽃피고 난 뒤 20일, 그거는 연면 시비가 결정한다. 연면 시비 도움을 주는 설탕도 거기서 역할한다. 그 역할이. 그러면 우리가 포도 꽃이 피고 난 뒤에 계속 지구장창 비가 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설탕량을 더 넣어가지고 연면시 해줘야 되겠죠. 탄수화물 농도 올리줘야 됩니다. 그래서 꽃 피고 난 뒤에 20일간은 꽃이 만개했을 때는 꼭 영양제 쳐라. 사과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자두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다. 그래야만이 질병이 안 생기고, 그래야만이 수정이 잘 된다. 암술 머리에 우리가 영양제가 묻었다. 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필요 없는 건 자기가 시급, 똑똑한 놈입니다. 자기가 벗겨내는, 씻겨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영양제를 쳤다고 해서 해가 되지 않는다. 씻어버려. 자기가 다 씻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양제를 치고 났는데 꽃핀 주두가, 꽃핀 암술머리가 개화 능력을 한 3일 가졌다.
그러면 오늘 내일 수정이 개화가 된다는 거죠. 그 영향을 받아들여. 그런데 그 주두에 이물질이 묻었다고 해서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과나 복숭이나 자두나 뭐 살구나. 그건 한국말로 알겠지. 농약은 살포하면 냄새나 어떤 물질 때문에 그 매개충이 안 올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 영양제는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질병을 안 일으킬 수 있다. 퐁퐁도 냄새가 안 나면 그 매개충하고 관계 있는 거지. 매개충에 장애를 안 주는 영양 성분은 괜찮다. 매개충이 향을 맡고 왔는데 내가 나쁜 향을 풍기고 있으면 이렇게 매개충이 안 오겠죠. 벌이나 뭐 나비나 이런 곤충들이 안 온다. 매개충. 그 매개충이 가져오는 벌레들이 응애를 가져와요. 우리가 양봉, 토종벌은 그 매개충이 해더라도 응애를 갖다가 집에 있는 걸 다 물어다 갖다 버리피. 그런데 양봉은 막 그냥 대충 살아요. 그 양봉 그거는 그 응애가 있어도 몸에 달고 다니면서 살아요. 그 응애를 달고 와서 우리 사과밭에나 포도밭에 들고 온다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토종벌이 앞으로는 매개충으로 쓰는 시대가 바뀌어야 돼.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름에 생육을 잘한 상태에 키울 거냐 그런 관계. 그리고 질소분만 주면 좋으냐 복합비료를 같이 줘야 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엽색을 보고 선택해. 엽색을 보고. 그리고 여름에 엽색을 밑에서만 보지 마라. 이거는 실수다. 의자 놓고 사다 놓고 위에서 아래쪽으로 봐라. 위에서 내리 봐라. 내리 보고 정확히 봐라. 엽색을 가다를 보려면 햇볕 있을 때 오후 3시 때가 4시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때가 황금색을 제일 잘 볼 수 있어요. 저한테 보내는 사진은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찍어야 되고, 그러면 해가 뜬 상태에서는 우리 휴대폰 카메라가 반사가 돼서 황금색이 약간 나와버려요. 그럼 제가 분류를 못합니다. 저한테 사진 찍어가지고 보낸 엽색은 아침에 해 뜨기 전이고,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식별하는 거는 아침에도 물론 사진 찍어 보지만은 오후 3시, 4시에 햇볕이 각이 약간 넘어갔을 때, 해가 기울었을 때 햇볕을 요래 반사시키가 봐야만, 흔들면서 봐야만이 황금색이 보여요. 가리 가다색이. 잎 줄기의 힘줄의 노란색이나 빨간색은 잘 보이나, 옆 속에 들어있는 잎 표면에, 잎 속에 들어있는 황금색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그 사이에 이렇게 흔들면 보입니다. 그거는 보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칼라 차트를 개발해서 그 색으로서 분류를 바로 맞추는 시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상부 스프링클러를 매일 돌리기 힘들 경우에 최대 며칠까지 간격을 돌리는 게 괜찮습니다. 날짜는 정할 수가 없고, 상부에 있는 쿨러는 첫째 잎의 맹물 시비 목적에 일액을 떼는 목적, 또 영양 이동을 빨리 해서 과실을 빨리 익히기 이런 목적을 두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봄에 하는 거와 여름에 하는 거와 가을에 하는 게 또 달라. 익히 수확기에 봄에는 성장과 일액을 떼는 목적, 그럼 성장과 일액을 떼는 목적인데, 요걸 하고 연면시비 안 하면 절간이 길어져 버리겠죠. 절간이 길어져 버리고 잎이 힘이 없으면 아래쪽으로 처지는 게 더 많이 나와요. 옆면시비가 잎이 강하면 들고 올라와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처지는 잎을 막는 데는 옆면시비가 하늘 땅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맹물 시비를 해서 잎을 살을 빼고 쳐져버려요. 그래서 잎은 보면은 상당히 두껍고 진넥색을 가져야만 아래쪽으로 처지는 잎이 딱딱 기어 올라와요. 그래서 아래 처진 것들은 보면 될 수 있으면 끄집어 올리라야 돼.
잎의 개수가 너무 적으면 뭐 올리도 내려가 버리겠죠. 잎의 개수가 좀 가지 개수가 많으면 아래 처진 잎은 땡겨 올려놔야 돼. 그 잎을 같이 보게. 지금 술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매일 물을 뿌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그거는 감안하시고 재배해야죠. 내가 할 수 없다면 그건 그 부분이 약간 부족해지는 거죠. 꼭히 매일 뿌려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힘을 강하게 나무가 더 굵어졌을 때는 힘이 저절로 생긴 힘을 활용해야 돼. 나무의 힘을 이용하지만 지금 인위적으로 힘을 만들어내잖아요. 인위적으로 가는 데다 힘을 만드는 이 가운데 힘을 만들어 쓰는 거. 요게 한 2년 더 지나면 에너지 넘쳐나요. 그죠? 그럴 때하고는 달라요. 에너지가 넘쳐날 때와 내 몸의 에너지가 넘쳐날 때와 내 몸의 힘이 아직까지 부족할 때 두 가지 또 분류가 달라요. 그거 또 세 번 하시게 돼요. 그래서 한 개를 딱 꼬리를 끄집어낸다. 그럼 이거를 세 번 하시기는데 또 여러 개 쪼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 때 수확기를 땡기고 늘리고 차이는 작물의 잎의 영양량과 뿌리의 영양 상태에 비례한다. 그리고 가리 가다된 걸 풀어주지 않으면 과일이 여름에 성장을 잘 못해요. 가리 가다된 꼭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리 가다된 농장들은 될 수 있는 가리 양을 좀 줄여주시고, 그 포도는 석회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원래 석회암 지대에 사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영국 석회암 지대, 그렇기 때문에 석회를 좀 시용해 주는 것도 참 좋습니다. 석회를 그 매년 조금씩 조금 줘가지고 약간 단단하게 키워야만이 지베린 과다 장애도 막을 수 있다. 여름에 더위도 좀 덜 탑니다. 야무로요. 단단해. 석회 고토 같은 경우는 뿌리는 시기가 일정하게 있습니다. 그게 그 우리가 로타리 치면서 쓸 거냐? 그냥 이걸 녹여가 만든 거냐? 그냥 돌가루냐 이 차이거든요. 석회고토가 돌가루가 있고 항산 마그네슘은 내나 석회고토이죠. 그건 물에 녹아 들어가죠. 그럼 바닥에 뿌리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스도 발생 안 해요. 가스 발생은 누만 합니까? 요소만 발생하거든요. 암모니아태 질소만 가스 발생하지 다른 것들은 가스 발생 안 합니다. 뿌리 놔도. 그러면 우리가 부족할 때는 돌가루 석회고토가 아니고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뿌려야 되겠죠. 그걸 뿌리면 바로 석회 고토 성분이 보충이 됩니다. 고토냐 칼슘이냐 이것들은 돌가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돌가루 녹이가 쓰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떤 부분에서 장점과 단점이 같이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나누기가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고토가 많았다, 칼슘이 많았다, 이걸 나누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잎이 노래지가 누른 반점이 생기면 뭡니까? 가리가다. 포도잎이 노란 반점이 생기면 가리가다. 하엽이 어린 잎이 노화되면 뭡니까? 질소 부족, 탄수화물 부족 되겠죠. 그래서 하엽이 어린 잎이 여기에 좋은 봄순의 잎이 노화되면 안 된다. 그래서 봄순이 노화된다는 것은 잎 두께가 얇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질소분을 충분히 줘야 된다. 그리고 잎이 떨어질 때 어떤 모양으로 상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료의 성분이 또 다르다는 거죠. 어떤 모양으로. 그래서 포도 잎에 노란 반점이나 빨간 반점이, 빨간 줄이 생긴 건 전다 가리가 많고 질소 부족하다. 그리고 질소량이 많고 인산가리가 조금 있는 걸 쓰는 건 괜찮으나 인산가리가 많은 NK를 쓰면 생육이 나빠진다. 마늘밭에 강의할 때 NK 주면 마늘 작게 나온다. 빨리 죽는다. 포도밭에 NK 주면 덕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공기에 NK 주면 생산량 감소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NK 속에 18-18 NK를 주느냐, 30에 12짜리 NK 주느냐 두 개 다르겠죠. 그래서 18에 18 NK를 주면 암모니아 대질소는 가스가 빠지면 12.6이 돼요. 가용성 질소는 12.6에 가리는 18%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가용수 질소냐 가리냐에 따라서. 그래서 질소분이 많아야 되는데 질소분이 없을 때 해가 된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바이러스는 병이 아니다. 나왔죠? 바이러스 하는 거는 일본에서 이름을 지어가 보낸 한국에서 뭡니까? 가리가다 고온열상 다 풀었죠 우리가. 그래서 어느 놈이 잘못 주도 우리는 우리 한국형으로 고쳐서 써야 되겠죠. 가리가다 고온열상. 그래서 가리가다 고온열상은 맹물 시비가 약이다. 맹물 시비하고 질소를 줘야 된다. 탄수화물 공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풀립니다. 그리고 위에 하우스 좀 차광을 해줘야 된다. 가리가다 고온열상. 그리고 우리가 기술센터에 미생물 주는 거 있죠. 보약일까요? 해가 될까요? 미생물 주면 보약입니까? 뭐 안 됩니까? 한 것만 하고 강의들은 뭐 미생물을 잘 안 쓰죠. 미생물 먹이가 뭡니까? 유기물, 탄수화물, 질소. 그럼 그 얘도 줄질이 있습니다. 요놈이 와가지고 우리 포도밭에 요소를 먹고 가면 우리 웃자라고. 그죠? 겨울 하우스 고추밭에다가 미생물 몇 번 갖다 2번 갖다 입고 내가 막아서 그렇지 3번 갖다 있으면 조져 완전히 다 조져. 요 놈들이 들어가서 지가 일을 해야죠. 뭐라도 일을 해야죠. 그러면 먹고 일을 하겠죠. 그래서 작년에 마을밭에 어쩝니까? 볏짚 썰으면 600평 요소 2포 더 해요. 볏짚 썰어 갖고 마을 심으려고 준비하면 미생물 먹으라고 요소를 2포 더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미생물 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주고 나서 요놈 다 먹고 아가 이제 그 안정한 데가 멈춰버리겠죠. 물 계속 멈추면 그때 그만큼 생육을 까먹는 거죠. 그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지온 높인다고 미강 뿌리가 있을 때 뿌린 거 있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질소를 못 보더라는 거죠. 그것도 미강이 발효될 때 토양에 있는 질소분을 땡겨 못 보더라는 거죠. 이놈들이 똑똑해요. 그 옆에 있는 걸 어째 찾아 먹은지 다 찾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아마 또 다른 경로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미생물을 쓸 때는 꼭 목적을 정확히 정해가 써라. 목적을. 그럼 우리가 포도를 익힐 때 이놈이 가리도 못 쓰고 안 되겠다.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질소분을 빼면 되겠죠. 복숭아를 익혀야 된다. 이게 요소 많이 주고 복숭아 안 익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면 기술센터 미생물을 가고 뿌려가지고 질소를 먹어버리면 되겠죠. 근데 이걸 얼마나 먹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좀 애매합니다. 포도가 안 익을 때는 미생물을 가지고 질소분을 빼야 되거든요. 빼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얼마나고 결정을 못 하겠다는 거죠. 어느 쪽만 미생물 줘야 될지 왼쪽을 다 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분간 안 갑니다. 그러나 질소가 많으면 생육이 좀 늦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잎을 봤을 때 오후 3시에서 4시 봤을 때 잎을 요래 흔들면 황금색이 나와야 가리가 충분히 들어있는 잎이다. 그리고 두꺼워야 된다. 부드러워야 된다. 이런 기본이 있습니다. 염화가리를 시비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염화가리 시비하면 되는데 잘못하면 내 하우스가 질소량이 부족하가 잎이 탄수화물 부족했는데 염화가리 했다. 그럼 잎이 고시라지는 또 단점이 있어요. 근데 소량으로 쓰면 관계는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분류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게 이렇게 이것만큼 열심히 해왔는데 또 문제점이 또 발생한다는 거죠. 뭐냐? 엽색을 갖다가 뭘로가 증명해 줄 거냐? 지금 비료까지 나왔잖아요. 이제 이시척정기. 이시척정은 맞아.
그런데 우리 밭에 엽은 가리를 많이 먹고 있다. 칼슘 많이 먹고 있다. 어떻게 찾아내야 되냐? 그 집에 가서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뭐 저도 모르는 게 어떻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저도 볼 때마다 다른 걸, 시간대별로 다른 걸 갖다 어떻게 가르쳐 주냐? 칼라 차트를 개발해가지고, 메시에서 갔을 때 딱 봤을 때, 햇볕 줘도 얼마일 때, 햇볕 줘도 얼마일 때, 요 놈하고 맞췄을 때 요걸 맞춰라. 이게 과학 영역이죠. 그렇게밖에 지금 찾아낼 수 없어. 지금 칼라 차트를 또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편리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한금을 농법 대표 나쁜 놈 아니죠? 우리 그 요소는 보약이다.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요소는 보약이다. 박수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혼합에도 참 좋습니다. 그린이나 칼라를 한 가지를 물 500에다가 사용하면 pH가 5점에서 6점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약들이 약들이 산성약이 많아요. 그러면 알카리가 이렇게 강하면 중화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5점대 6점대 돼 있으면 중화가 적게 되겠죠. 이제 이해되죠? 남녀량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에 하루 이틀 같으면 이틀날 써도 되겠지만 예, 한 3, 4일 지내는 걸 시비를 해도 괜찮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양리성이 떨어지겠죠. 약효가 떨어지지 영양성분은 안 떨어진다. 우리가 남는다고 골드그린 칼라를 재살포하면 이파리 말라 죽어요. 절대 하지 말고.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황금을 농부에서는 골드그린 골드 칼라가 영양제가 다른 영양제가 1.5리터 쓰는 게 없죠. 그죠? 왜 그렇게 개발했었냐면 전 농민이기 때문에 진실해야 된다. 그 농가에서 영양제 한 개 샀으면 되지 또 돈 주고 또 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물의 비중보다 높다. 무게가 달하면 저울 15리터가 15kg 이상 되죠? 훨씬. 그렇죠. 19kg. 뭐 어떤 건 20kg 나갑니다. 그래서 그린하고 칼라가 조금 무게 또 차이 납니다. 칼라가 좀 더 무거워요. 그래서 물의 비중보다 높이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제는 영양제다. 품질과 그 도움을 주는 거지 영양제가 농사의 전부는 될 수 없다. 근데 황금을 놓고 연면시 했을 때 포도 참 맛있지? 어디 내놔도 안 빠지지? 사과도 깎아놓으면 뽀얗게 만듭니다. 우리 일반 사과들이 사과가 쪼개놓으면 뻘겋게 되잖아요. 갈변 되는데 황금을 놓고 사과들은 딱 쪼개놓으면 뽀얗습니다. 색깔이 전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식물의 독성까지도 빼내는 거죠. 식물이 타닌 성분이 있어요. 타닌 성분이 불용화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불용화를 안 만들면 떫은 맛이 나고 포도가 우리가 여름에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을 먹은 거는 포도 껍질이 덜어요. 떨떠름하죠. 그거는 우리 밭에 포도가 여름에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햇볕을 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골드 그린과 칼라의 pH 조절 역할을 합니다. 아주 산성이기 때문에 물에 탔을 때 pH 조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 그린 칼라를 갖다가 먹으면 안 됩니다. 산도가 너무 낮아요. 산도 체크가 아주 낮습니다. 그 제로에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눈에 들어갔을 때는 안 됩니다. 빨리 씻어내야 됩니다. 그 냉장고 뒀다가 한번 마신 분이 있는데 빨리 가서 그 비눗물 먹고 소금을 먹고 토해라 그랬어요. 이게 함부로 그렇게 드셔서는 안 돼요. 농도가 세기 때문에 그 장에 그 상처가 날 수 있다. 또 다른 분 질문이요. 예. 물을 자주 뿌리면 자주 뿌린 만큼 더 자주 할 수 있다. 물을 안 뿌리면 7일. 7일 만에 해도 되고 일주일 만에 해도 됩니다. 물 500에 설탕 3kg. 그런데 포도 알이 녹두알만 하거나 성냥 하양말 때는 하지 마라. 설탕 빼라. 그리고 봉지 싸고는 다시 해도 됩니다. 그린도 똑같다.
물 500에 1.5리터에 설탕 3kg. 복숭아가 조생종인데 그린을 언제까지 사용해야 되나 그냥 그대로만 계속하면 되는 거죠. 복숭아 그 조생종은 꽃 피고 2달 안에 게임 끝나죠. 예. 2달 안에 끝나다 이거 뭐 이거 이거 쓸 얘기가 없더라고요. 예, 칼라 쓸 리가 없죠. 예. 그 그린 2번에 칼라 한번 쓰다가 요걸 그린 줄이고 요리 줄이 나가면 되겠죠. 예, 줄이 나가. 한번 해도 되겠네. 예, 가다가 줄이 나가. 그럼 칼라 한번 들어가. 그래도 요것도 여기 맞는가 하면 복숭아에 그린이 좋으냐 칼라 좋으냐 이래 되거든요. 오후에 우리 복숭아 배경 맹장님 와 계신데 복숭아 밭에 가서 오후에 강의를 할 건데 토양에 들어있는 비료량에 해당하는데 그게 잎이 한번 더위를 타가지고 고온 장애를 입었을 때 그러면 과실도 장애 입었다는 거죠. 햇볕 안 본 과실이 그럼 성향이 나빠져요. 직접 받은 과실의 햇볕과 직접 햇볕을 받지 않은 과실에도 고온 장애 동시에 일어납니다. 도당지가 적게 하니까 좀 열심히 좀 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황금을 넣고 했을 때 복숭아 도장지가 적게 나거든요. 그거는 봄순을 강하게 키워야만이 과실 쪽으로 영향이 흐르고 봄순을 강하게 못 키워놓으면 영양의 흐름이 도장지 쪽으로 뚫고 나가버려요. 그럼 뿌리에서 왔을 때 들어갈 곳이 없잖아요. 그럼 뿌리에서 온 길을 갖다가 봄순을 영향을 흐르게 만들어주면 과실이 잘 자라고 도장지가 적게 난다.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영양제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영양제 전혀 쓰지 마라 하는 사람은 진짜 무식한 놈이고, 지금은 좋다 하는 놈은 욕심 많은 놈이고, 영양제는 좋다 하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 놈이다. 근데 미생물을 나쁘다 하는 놈은 미생물 무조건 나쁘다 하면 무식한 놈이고, 미생물이 나쁘다 하면 무식한 놈이고, 미생물이 어떤 역할을 부여해서 하는 방법을 잘 부여해서 설명하면 좋은 거다. 미생물 좋은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미생물 무조건 나쁘다 하면 그것도 무식한 놈 소리 소리. 그러니까 이식각과 일액은 절대적으로 지켜라. 이시가 1.2 이하 되면 질병의 원상이 된다. 왜? 일액을 맺기 때문에. 일액을 맺기 때문에. 일액 맺으면 안 된다. 그렇죠.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자두가 있잖아요. 자두에. 자두가 그 거지 주문이병 있잖아요. 알이 맺혀 생기는 거. 그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 대석 종류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 그걸 갖다가 뭐라든가 아까 꽃 폈을 때 설탕 더 이어갖고 영양이 치러져. 근데 그게 기술센터 가니까 기술센터에 가면 가면은 그 아이까지 뭐 아무 연구 결과가 없다. 황금을 넣고 현들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의 세균성 구멍병, 자두의 세균성 구멍병 병일까요? 병 아닐까요? 근데 병은 맞는데 화상병도 병도 아니라 그러고 엎어버리는데, 병은 맞는데 발생 원인은 다르다는 거죠. 연면십이 자제하면 일액을 안 맺어서 병이 안 생기죠. 그 균이 뚫고 들어간 거 안으로. 그러면 피기 전부터 해야 되네요. 그죠? 그렇죠. 목면시비부터 하고 꽃 피었을 때는 필히 영양제 차라고. 그래야만이 주머니병이고 그 다음에 세균성 구멍병 안 생긴다. 그래야만이 사과 화상병 안 생긴다. 그건 병들이 아닙니다. 병이 아니다. 하여튼 그 부분 정리하고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됩니다. 세균성 구멍병 약 칠 필요 없습니다. 설탕 조건이 더 넣으면 되지 무슨 세균성 구멍병. 일액 안 맺으면 세균성 구멍병 병이 있습니까? 화상병도 병이 아니라 하는데 세균성 구멍병 째깨는 그걸 가지고 병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계속 그 살충살균제를 치다가 예. 방금을 넣고 우리 하려니까 그게 걱정이 많이 되니까 농약을 안 쳐도 가능할까요? 그렇진 않은데 직접 이제 방금 질문 잘했었는데 균이 직접 균이 있고 간접 균이 있습니다. 이제 요걸 나눠야 되거든요.
직접균은 바로 뚫고 들어오는 균이고 간접균은 우리가 원인 제공해야 생기는 병이다. 일액에서 아미노산 단백질이 나와야 생기는 균은 약을 필요 없는 약이다. 일액을 씻어버리면 되니까. 이제 이해되죠? 그런데 바로 뚫고 들어오는 거 있죠? 바로 뚫고 들어오는 거. 바로 뚫고 들어오는 거, 탄저병 같은 거. 몇 가지 균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약을 치아 주게 됩니다. 직접. 근데 흰가루병 약 쳐야 돼요. 흰가루병 요 그 포도 요 가지 중간에 오잖아요. 비 오면 와도 안에는 안 들어가요. 안에 연면십에 입만 두꺼우면 요게 비가 맞아서 헛골에 여기 비 오니까 비가 맞아서 이파리가 얇아져서 흰가루병, 녹균병, 제피곰팡이 생겨왔거든요. 제피곰팡이는 배가 고파서 일액을 맺어서 그런 거다. 여기에서 비가 맞으니까 잎이 얇아져서 일어난 일이죠. 제피곰팡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잎에서 얇아졌으니까 녹균병이 오죠. 가리 성분 때문에 녹균병. 그 다음에 잎이 얇아졌으니까 오는 게 흰가루병이죠. 이 세 가지는 여기에 중간에 흰가루병, 녹균병, 제피곰팡이 왔다가 그 약 치지 말고 약 치는 것보다 요만 질통으로 해갖고 설탕물 더 세게 쳐버리면 되죠. 영양제는. 요거만 특별히 세게 쳐버리면 다 죽잖아요. 흰가루병은 설탕 세게 치면 다 잘 죽어. 흰가루병은 흰가루병에다가 설탕하고 전착제나 퐁퐁약을 쳐보면 설탕 세게 쳐보면 다 죽어. 흰가루병. 그래서 그거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여기 영양제 더 치는 게 낫다. 예, 질문. 대추는 저 개화전하고요. 예, 개화 우유하고 이거 그린하고 들어가는 용량이 똑같아요. 예. 그 목면십이면 바르고 목면십은 2리터, 500에 2리터. 잎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1.5리터에 설탕 3kg. 대추가 비료를 너무 두께가 잎 두께가 얇아서 수정 안 되는 거 거의 8, 90%예요. 그러면 개화 시기는 설탕을 좀 더 넣어라 이 말이지. 그렇죠. 장이 없을 만큼 조금 번득거려도 괜찮아. 5kg 연다 그 대추 이빨이 다 죽진 않아요. 비가 좀 오는 것 같으면 5kg 여야 됩니다. 대추 꽃필 때 비 오는 것 같으면 설탕 더 해야 됩니다. 그래 낫고 안 되면 대추가 생각보다도 탄수화물이 적어서 수정 안 되거든요. 그런데 탄수화물 많이 여가 제대로 할 뿐 너무 대추가 많이 여는 단점이 있어요. 너무 많이 열어버려. 그 뒤로는 이제 술이 나와서 조금 넓었을 때는 잎에 넓었을 때는 몇몇 시기에서 맥 1.5로 가서 예, 설탕은 3kg 그냥 쓰고. 대추가 꽃피을 때 온도가 낮아도 수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비가 와도 수정이 안 되거든요. 그 동이 비료를 워낙 작게 주고 입속에 탄수화물이 없어 그래요. 설탕 농도만 맞춰주면 수정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연면십이 초기에 봄에 비료량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질소량에 해당한다는 거죠. 땅에 있는 질소량에. 그 여름에 대추가 가을이 가다 고온 열상을 먹으면 가을이 쪼개질 뿐. 한 번은 척조 저거 하고요. 여수하고 백평이나 한 2포씩 갖다 주고 100평에 한 포 한 포씩. 여수 하나 한 번에 척조 한포 걸으면 그 대추밭에 100평 요소 한 포쯤은 허였습니다. 바닥이. 그러다가 한 번에 척조 한 포 또 더 뿌렸으면 바닥이 보얗죠. 같이 이래 섞었어 바로 뿌렸거든요. 잘했습니다. 올 코팅 한 번에 척초 비료는 질소 함량이 32%에 뭐 7이나 8 요리 되거든요. 예, 그래 되는데 그 비료는 한 번에 안 녹습니다. 좀 훗발이 좀 있으라고 한 거고, 그러면은 요소는 바로 녹아 들어가서 먹기도 하고 유실이 많아요. 그래서 로타리를 치주라는 거는 양이 시간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번에 척조야. 예.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터질지 프로텍이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녹을지 잘 모르는데, 그걸 갈리기를 로타리 치거나 이러면 땅속에 좀 묻어주면 거기서 녹아놓기 때문에 더 좋다. 그 위에 뿌리나 비 오면 떠내려가 뿌리는데 잘 맞으면. 로테를 쳐놨는데 거기 물로 주는 게 낫습니까? 되게 낫습니까? 그거는 물을 흠뻑 주면 좋죠. 봄순이 잘 나게. 예. 다른 질문 더 있으면 없어? 예. 맹물 시기를 할 경우에 맹물 시비. 저기 오후에 그린하고 예, 오후에 그린. 그 다음날 아침 두 번 맹물 시기 2번 해도 되고, 그 양과 횟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맹물 시비를 한 번 하면 한 3, 4일에 한 번씩 연면 시비하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물 뿌린 게 5분 뿌리느냐 10분 뿌리느냐 또 다르고 그 양에 비례합니다. 그 양에 우리가 짜장면을 갖다가 2그릇 먹어야 좋으냐 한 그릇 먹어야 좋으냐 거든. 꽃배기는 한 그릇 먹어도 되고 작게 주는 집에 2그릇 먹어야 돼요. 이제 이해되죠? 맹물 시비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짜장면을 갖다가 2그릇 먹어야 되느냐 한 그릇 먹어야 되느냐, 꽃배기로 많이 주는 집은 한 그릇 먹어도 배부르고 작게 주는 집에 한 그릇 더 먹어야 2그릇 먹어야 배부르진다. 그래서 성장의 폭은 맹물 시비는 그 뿌리는 양과 시간에 비례한다. 또 다른 분 질문이요. 아니면 우리 여기 대표님 올해 뭐 했는지 한번 불러가 모셔보겠습니다. 예, 우리 여기 농장 그 대표님 올해 비료 처방한 거라든지 올해 그 전정 가을에 한 타이밍이라든지 언제는 그걸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부터 여기 포도밭에 계속 강의하고 있으니까 올해 한 농작업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포도를 얼마 돈 벌었는지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예, 박수 한번 치시죠. 예. 입에 가까이 대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지금 뭐 병원에 다니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금알 농법을 박 사장님이 계속 오시는데 성의껏 제가 그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포도 작년에는 일단 저는 작년 시세가 안 좋았는데도 평당 10만 원은 넘게 나왔어요. 여기가 전부 인건비 빼고 농자재 뭐 농약값 하고 이래가지고 평당 한 10만 원 정도는 저는 샤인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탭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한 3년째 지금 탭이는 안 주고 있습니다. 안 주고 있고 낙엽은 2년에 한 번씩은 넣어요. 이 밭은 원래는 안 넣었는데 다른 밭은 다 탭이를 들어갔어요. 저 낙엽이. 그래 낙엽이 부엽토가 되다 보니까 이 나무에 영향을 미치지 싶어요. 이게. 그리고 포도 700평에 15,500개를 달았습니다. 작년에. 달아가지고 9월 5일날 수확을 시작을 해가지고 10월 5일날 마지막 출하를 했어요. 했는데 그 농사는 잎관리, 포도든 복숭아든 잎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잎만 관리하면은 포도 송이 수를 적게 달고 많이 달고는 영향을 덜 미치는 것입니다. 잎만 영향을 주게 되면은 당도는 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목이 아파가지고 더 이상 뭐 할 거는 없습니다. 전정은 언제 했어요? 몇 월달에? 전정은 일단 잎이 누렇게 단풍 정도 들 때 한 70% 정도 단풍 들 때 전정을 합니다. 아마 물이 좀 초봄에 물이 조금 덜 흘러요. 그러니까 전지 겨울에 하고 뭐 봄에 하고 이럴지 말고 그때 전지를 막전지를 하이소. 뭐 1단 2단 뭐 두불 전지를 하지 말고 막전지를 저는 단풍 들 때 한 70% 들었을 때 막전지를 하고 합니다. 그래 단풍 들게 하기 위해서는
잎이 그래 과일 다 딸 때까지 잎이 싱싱해야 돼요. 아, 싱싱해야 야, 되는데 야. 그러면 과일 다 따고도 야. 연면 시비를 계속 해주세요. 연면 시비야. 예. 그때는 저거는 요소 저 질소 간주는 안 하고 예. 그 저 그린 칼라는 한 번씩 줘요. 한 번씩 좀. 예. 그러고 잎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걸 하지 말고 단풍만 들면은 그때 하이소 할면은 물이 뚝뚝뚝뚝 흐르는 게 적습니다. 너무 푸르니까 예. 계속 걸어가서 결국은 뭐냐면 서리 와가지고 다 말라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 말라가 떨어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하우스라든가 잎이 왜 주지에서 끝순 막아가지고 그 다음 나왔는 게 잎이 잔잎이 생기면서 안 떨어지거든요. 겨울에도 가지치기 봄에 할 때도 가지가 붙어 있는 잎뿌리가 많다고요. 가지에 그런 거는 그 저 포도의 수세가 조금 약하지 않나 제 생각에는 수세가 약해서 예.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뭐 가서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저 질문하시고 우리가 작년에 그 여기 농장 그 대표님이 한 양이 뭐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적게 버는 겁니까? 평당 10만이면 상대 큰 거지. 그거 임금비 뗀 겁니까 임금비 안 뗀 겁니까? 땡거라 임금이 떼십니다. 임금비 떼면 그 매출이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예. 인건 띄우고 제가 10만이면 상당한 거지. 1250평이 사인이 있습니다. 지금 6년생이고요. 요거하고 지금 6년생인데 1억 한 6천 정도 나왔어요. 1250평에 그 인건비 되기 전에 그러면 인건비가 저는 제 혼자 농사 짓다 보니까 저 수확하는데도 한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지금 1,000만 원. 알속기 하고. 예, 알속기 하고 그다음 뭐 순정리나 이런 거는 제가 하는데 알속기도 뭐 한 40인분 지금 밭에 했는데 봄에나 가을에는 비료를 하나요 안 하나요? 가을에는 제가 조금 했어요. 작년에 너무 많이 달아가지고 조금 뭐 감사비료라 가기도 못하고 조금 했는데 봄에는 지금은 안 했어요. 아직 안 하고 순 지금 나오고 잎이 한 3장 정도 나오면은 진주샘이 묻어가 있는 것 같으면은 수세가 강한 거예요. 진주샘이 많으면 그 진주샘이 적으면은 이제 조금 비료를 합니다. 요소입니까? 예, 요소 간주로 합니다. 제가 요소를 작년에 이 밭에 한 20몇 포를 지금 넣었는데요. 요소 비료를 저도 정말 안 했어요. 과일에는 요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했는데 요소 절감도 안 길어지고 우리 생각과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저도 요소를 좀 많이 했는 편인데 예. 겁이 나서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저는 지금 저 새파란 통 옆에 보면은 저 요소 작년 했는 포대기가 다 있어요. 안 버렸어요. 아니 그거는 저기잖아요. 안주. 가을에 비를 할 때는 요소했습니다. 아이 그거는 그걸 복합했습니다. 하고 복합 내포 있어요. 요소는 그러니까 이거 밑비를 하고 예. 그러니까 성장기 때 그만큼 했던 말씀. 예. 요소는 그러면 어느 달부터 어떤 달까지 해줍니까? 잎이 3개 네 여러 되면은 결판 납니다. 그럼 요소 언제까지 합니까? 저 공지 봉지 싸고도 했지요. 그다음 저거 우리가 당도 조금 올리기 전까지가 다 있어요. 저는 야야, 대표님 지금 목이 안 하지 좋아요.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 저는 대표님이 요소 야. 7달까지 하고 하지 마라 하는 것던데. 그 봉지 사고 예.
봉지 사고도 했어요. 봉지 사고도 했는데 당도 조금 올라가는 그 시점부터는 요소를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요. 예, 여기는 보니까 상부 스프링쿨러가 없는데 예. 그 옆면 시비하고 맹물 시비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 여기는 쿨러가 있지요. 예. 요걸 활용하면 됩니다. 요거. 아, 요거. 그래가지고 예. 이거 아마 이어서 이러면은 더 지금 많이 돌겠지요. 이러면 다 돌려. 그럼 위에까지 다 올라가. 이러면은 농민시비 해냅니다. 그만 이게 좀 번거롭다 그지? 예, 아이 그냥 뭐 이래 땡기면서 걸고 땡기고 하면 되지. 만약 연미십이 좀 맹무십이 할 때는 오래 있다가 또 이거 그냥 관수할 때는 또 내려야 예, 예. 번거롭겠네. 요소를 봄에 할 때, 뭐가 안 하는 거지. 요소를 할 때는 예. 임코를 나올 때 처음에 몇 번씩 한 번 할 때 몇 번 정도 들었어요. 저는 두포 했습니다. 하면 그러면 간격은 며칠마다 합니까? 간격은 인맥이 빨간 색깔 들을 때는 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계속 해야 돼요. 야, 거기 풀어질 때까지. 부르실 예. 지금 잎이 안 나왔으니까 음. 뭐 잎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 하는데 모르죠, 예. 그걸 인맥을 그 사람 그 뭐야 손꼽이나 이걸 매로 예. 있는데요 붉은 기가 나와요. 예, 붉은색 그거 나올 예, 때가 그거 나오면은 미리 이으면 됩니다. 그래 저는 540평에도 두 포를 했어요. 여는 700평인데도 여도 두 포하고 540평도 두 포를 했어요. 할 때마다. 그래 호박잎 같이 잎이 안 커지겠나, 절간이 또 안 길어지겠나, 괜찮더라고. 야, 괜찮더라고. 요소를 줄 그 기간은 뭐 일주일입니까 아니면 뭐 그러긴 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잎 색깔 보고 하라. 잎 색깔을 보는 어려운데. 거 오늘 주고 내일은 또 줄 수 없잖아요. 야, 그러니까 인맥이 이래서 이제 빨간색 이거 나왔을 때 그러되면 한 일주일. 강도를 말이라도 일주일 해야 돼. 정도로 해서 야. 계속 밀어였느냐 아니면 그래, 내가 매일 우리가- 밀어였느냐, 이 말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요소 성분이 땅에서 그 뭐야 유지를 없더라고요. 오래 못 간다. 예. 오래 못 가면 예. 요소는 자꾸 날아가니까. 예, 그랬긴 해. 그걸 감안해가지고 해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그럼 이게 700평 요소 총 몇 표 들어갔습니다. 21포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조조조 지금부터 계속 요소 들어가냐고. 예, 지금 차 옆에 포장 전하는 그 전부 다 요소입니다. 스물 한번 어찌 정말 맞지. 옛날 농사 졌던 사람은 저 사람 망갔다 합니다. 예, 그렇게 제 농사는 그렇게 지었어요. 토양 검사는 하고 요소로 주나요? 아니면 토양 검사합니다. 토양 검사합니다. 토양 검사를 저도 해보니까 해가 갔는데 그 해가 갈 때마다 매일 틀려요. 뭐 오늘 요거 똑같은 자리 파고 와도 깊이 따라 틀린지는 몰라도 깊이 가져가면 다 틀려. 깊이 틀려. 그러니까 예. 상당히 헷갈려요. 저도. 예, 하여튼 우리 김남은 씨의 그 박수 한번 해줍시다. 예,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 전년도에 황금알농법 우리 김남은 씨가 한 2년차 1250평에 1억 6천만 원 조수익 올렸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거죠. 예, 1억 6천만 원 조수익 올렸다는데 대단한 거지. 네. 장유 시제. 경비 뜨고 평당 10만 원 있는 게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잘하신 것 같고 지금 여기 우리 땅하고 우리 집의 농장은 달라요. 여기는 쪼대 땅이 돼가지고 밑으로 물이 안 셉니다. 그리고 뿌리가 아래쪽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2년에 한 번씩 낙엽을 많이 깔아서 낙엽 속에서 유기물이 뿌리 발달이 잘 돼요. 표면에. 그 비료빨로 잘 받는 거죠. 그리고 뿌리가 아래쪽에 없다는 거죠. 쪼대역이 돼가지고. 수분도 49.
예. 50 나와요 50. 예, 여기는 쪼대 땅입니다. 지금 여기하고 우리 집집마다 가서 활용하면 다를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비 오고 나면 여기 고래물이 그냥 차요. 그러면 포도나무 뿌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 20cm는 안 돼요. 15cm밖에 안 돼요. 근데 이 15cm를 우리 농장에 갖다 놓으면 맞느냐? 절대 안 맞습니다. 여기에 낙엽의 유기물에 음이온의 비료 성분이 결합이 잘한다는 꼭 아셔야 됩니다. 결합이. 그리고 요소 비료가 뿌렸을 때 허실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요 평수에 작년에 사용했던 요소 비료 세포밖에 안 되거든요. 37, 21, 21포. 100평 세포밖에 안 돼요. 아주 소량으로 쓴 겁니다. 근데 비료를 많이 줘야 좋다는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정량을 먹어야 되는데 그 적정량 값이 여기 농장에 맞추기는 자주 이렇게 관리하면 아주 말을 잘 듣는 가원입니다. 이 농장만은 우리 집에 가서 해서 이 농장처럼 될 것이라고는 100% 같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상부 위에 뿌리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래 보면 됐을 겁니다. 하여튼 오늘 참석하셔서 이렇게 올해도 황금알농법 대풍을 기원하면서 오늘 경산 자인 김남원시 포도밭에서 강의 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